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에 있는 정준호입니다. 제가 사실 제 전공이 경제학 쪽인데요. 부동생장학이나 공동작업은 거리가 좀 멀고요. 제가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산업연구원이라는 데에서 있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 때 학생들 나가 청와대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때 지역 업무를 좀 많이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굉장히 많이 출장을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약간 유행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박사학위는 영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영국 상황을 좀 많이 정말 알고 있겠습니다. 그냥 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영국 사례는 이게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은 사례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이냐면, 영국의 이 관료들이 이제 보통 영국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집권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집권적인 국가고, 거기는 이 재무성, 트레저리라는 데가 우리식으로 기재부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한 데고요. 이 분들이 이제 그 97년 외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가지고 상당한 정도의 재정 적자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권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글자 그대로 나온 그 문헌을 보면 상당한 정도의 분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인데, 사실 그 이면에 보면 영국의 나라의 노동당과 보수당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는 과정에서 보면 많은 그러니까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그 발표문을 써본 글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5월에 보수당이 노동당을 이겨가지고 다수당이 됐는데, 그때 이제 자유당하고 연정을 했습니다. 그때 매번 공정 슬로건이 빅소사이티입니다. 빅소사이티고, 이 빅소사이티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국가 대신에 사회를 더 크게 키우겠다는 겁니다. 보통 경제학에서 어떤 상황에서 국가라는 거하고 사회라는 그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결국 이 두 가지 영역이 이제 결부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서 가능한 한 노동당 시절에는 국가 영역이 커졌는데, 보수당 시절에는 사회 영역을 더 키우겠다는 거고, 이에 따라서 로컬리즘이 강조됩니다. 로컬리즘이 강조되고, 분권이 강화되고, 시민사회 자율성, 협동조합, 상호구조,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개방성하고 투명성이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정 기조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진보 진영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회적 경제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겠죠. 자, 그 밑에 표 1을 보시면 지난 1970년대 이후에 이제까지 한 50년에 걸쳐가지고 영국의 노동당하고 보수당이 번갈아 갔던 얘기들 보이는데요. 그 노동당은 1970년대, 79년 대책 이전에는 대부분 광약 정부를 추구를 했고, 이 당시 가장 대표적인 게 런던 광역 정부인데요. 그게 사실 런던 꼬미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한 좌파의 아성이었고, 노동당은 지지 기반이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소위 광역 단위에서의 어떤 연대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로컬로 가면, 이런 식으로 지자체나 읍면동 수준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는 국가의 개입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의 논리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1979년에 대처가 정권을 잡으면서 런던시를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식으로 구 정도로 전부 다 이제 행정구역을 다 재편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광역은 어떻게 했냐면, 일부 그 지자체, 버러들 사이에 연합 형태, 커미션,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광역 교통청도 있고, 광역 치안,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노동당이 다시 집권을 해요. 이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이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옛날 70년대로 되돌아가는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먼저 런던시를 다시 광역 런던시로 이제 복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잉글랜드의 한 10개 내외의 지역들에 대해서 광역 지역 정부를 출범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그래서 이제 RDA라고 하는 지역 발전 기구라든지 지역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들 만들면서 했는데, 그게 2004년에 국회에서 부결이 돼가지고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광역 정부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2006년 말에 와가지고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1970년대처럼 대도시권에서는 광역 행정 정부를 만들려는 시도가 노동당 내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진전이 되지 못하고 2010년에 다시 이제 보상 정부로 이제 정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상이 넘어가자마자 한 게 뭐냐면 RBA 같은 광역단위의 기구들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LEP라는 로컬 이코노믹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아주 소규모 단위의,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보면 서로가 지역들을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조그만 생활권을 경계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단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LEP는 이게 임의단체입니다. 법적인 기구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재정 문제라든지 그렇게 너무 소규모니까 이게 경제 발전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14년에 되면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보수당 정부의 그때 캐머런이라는 수상인데 그 사람이 맨체스터에 우리 식으로 보면 한 경주 정도 되는 노동당의 아성 지구인데요. 그게 찾아가가지고 담판을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도시권인가요? 그냥 시티딜이라는 것이 되고 나중에 CA라는 컴바인드 다 오토리티로 나는 일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당이 노동당이 매번 일부 도시권을 줄이기로 한 분권을 말아들면서 대승하면서 확대시킨 게 현재 컴바인드 오토리티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상당한 정도로 보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책에 상당히 잘 반영되고 이게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고 있었던 거고, 거기는 우선 내가 앞에 국가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만들었다가 탈퇴시켰다가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것을 이제 컴바인드 오토리티 CA를 더 창출하기 전에 영국의 지방정부 계층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국의 행정구역 체계는 카운티하고 디스트리크의 이해층 체제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단층 구조가 이제 병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림에 나타내는 상당히 이제 복잡한 형태로 되겠습니다. 보통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6개 대도시 지역이 이제 뭐 맨체스터니 버밍엄이 그런 대도시를 얘기하는데요. 대도시 디스트리크의 단층 구조이고요. 비대도시 지역,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 농촌이 끼어 있는 이 지역에서는 카운티하고 디스트리크의 이계층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운티가 우리나라 광역지자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볼수가 지금 35개 정도 돼서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인 신구보다는 면적이 큰데 광역지자체인 도보다는 면적이 크거나 인구가 많지 않은. 그래서 사실 유럽 수준에 보면 대륙 유럽에 보면 사실 영국은 광역 단위의 지자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는 이게 강력하고 결부시켜가지고 다양한 공간 계층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유럽연합은 지금 없어졌으니까 그건 거고, 그 다음에 영국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라는 자치정부가 있고, 그 밑에 잉글랜드 밑에 9개 행정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위 계층의 119개의 지자체, 그러니까 카운티 카운슬 아니면 단일 또는 아까 대도시 지자체가 있고요. 그 밑에 하위 계층의 201개의 지자체가 있고, 그래서 카운티 카운슬 내에 디스트리크트 카운슬이라고 이제 불리는 게 있고, 그 밑에 가장 기초 단위에 한 8,000개 이상의 교구나 타운 카운슬이 있고, 이걸 다 합치면 17,000개에서 18,000개.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워낙 역사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보면 상대적으로 좀 이제 복잡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관심사는 이제 네 번째 두 개의 행정지역은 저희 노동당 시절 열심히 했는데 그건 이제 실패했으니까 안 된 거고, 관심사는 이제 5번하고 6번 요를 어떻게 대도시 지역에서 묶어내느냐가 이제 관심사의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영국의 지방 정부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교육, 주택,
지방의 환경 서비스,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 같은 거, 그다음에 대인사회 서비스, 그다음에 도서관, 박물관, 예술, 그다음에 경찰, 소방 이런 그다음에 도로 수송, 대행 일부 경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지방정부가 주로 담당하는 것은 이제 교육, 주택, 환경 이게 크게 세 가지 부문이고 이 부분에 지방 재정이 한 70%가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앙정부는 주로 이제 국방, 외교, 사법, 그다음에 해외 원조, 통화관리, 사회보장, 산업, 교통 등 이런 거시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광역화 이 정부에서 이제 관심사가 뭐냐면은 중앙정부가 주로 담당했던 경제발전과 프레임ing과 이 기능들을 이제 가져오자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왜 정권화 단위로서 도시권이 다시 이제 40년 전 얘기인데 70년대 그때 왜 리바이벌 됐냐면 정치적 측면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노동당이 지역 광역정부 출범에 실패하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든 자기네들의 그 공약들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광역단위가 상당히 그래도 쉬어다니는 역사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1979년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대도시가 가지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런던 효과라고 해가지고 런던이 워낙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대도시의 경제적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영국이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주택이라든지 여가 내적 활동 이런 경제 기능들이 이제 도시 질적을 이제 다소화시키는 바람에 주변 배후지들이 좀 배제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행정 그 측면에서 광역 행정이 필요성이 더욱더 이제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영국의 도시 규모는 우리보다 사실 좀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광역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도 다 합치면 한 10개 리가트를 합치면 주변 합쳐서 한 250명 정도가 되고요. 맨체스터시는 한 4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영국은 아주 잘개자게 쪼개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도시권 정책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니까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도시 외회주의입니다. 주변에 있는 농촌 지역을 다 배제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도일경에서도 나타나는 게 그런 건데 성장 지역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농촌 지역을 배제한다는 비판들이 상당히 이제 많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새로운 이제 행정구역 체계를 만들었을 때 정체성이 흔들린다.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려니까 주민들에게는 민주주의적인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연구라는 데 엄청 복잡한데 또 하나의 새로운 계층을 만들었을 때 그 경제에 아주 중국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이 이 CAU 가기 전에 도시권 협상이라는 것을 내봅니다.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소수의 복수의 지자체들이 우리 지금 기초 지자체 정도 되는 그런 지자체들이 모여가지고 지방정부하고 협상을 하는 건데 주로 이제 기능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도시 지역인데요. 주로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그리고 교통하고 그다음 주택하고 경제 발전 기능, 그다음에 산업 육성. 그래서 보통 9가지 기능인데요. 9가지 기능에 대해서 재정 약치까지 포함해서 그 9가지 기능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일정한 정도로 이제 권한들이 이제 많이 이양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까지 영국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프로젝트별로 편입 비용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노비를 결합해가지고 중앙정부부터 돈을 따왔거든요. 중앙정부적인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은데 그러다가 보니까 영국이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다음에 연이은 유럽에서의 그 재정 적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특히 교통 인프라 문제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해결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일정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일정한 정도의 그 인프라
소유 재원을 요구하는 것을 막아보자. 이런 게 이제 발단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장기 노딩 투자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정도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계획을 맺고 나서 그 지표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서로 매든 지표가 있을 거니까 뭐 사업을 하게 됐으니까 그 지표를 만족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계속 놀림 계속해서 그에 맞춰가지고 돈을 이제 그냥 재원을 주는 거고 상당한 자치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3차 라운드가 진행이 됐는데요. 첫 번째 1차 라운드가 핵심인데 이때는 158개 지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개 정도의 나머지 이제 지역이고 그 다음에 3차 라운드에서는 북잉글랜드를 제외한 웨일즈하고 스코틀랜드까지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2020년도 현재 10개 선단계 중에서 10개의 지금 도시권 협상 중에서 10개가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뭐 콤바인드 오토리티 사실 콤바인드 오토리티가 우리나라 특별행정기관하고 역할이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10개가 지금 CA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권 협상을 통해서 평가는 뭐냐면 일단 중앙하고 지방 사이에 개방된 의사소통을 제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높은 분들 사이에 이제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측면은 이런 거죠. 이게 책임성의 문제, 효과성, 수면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게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협상을 하다 보니까 협상이 강한 지자체와 그러지 못하는 지자체 사이에 권한이 너무 차별이 납니다. 가장 힘이 센 광역 맨체스터 같은 경우는 상당한 권한을 중앙정부부터 이임을 받았는데 힘이 없는 데는 연합에서 사실상 적어졌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협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보수당 정부가 단독 집권했는데 그때 뉴 디볼루션 딜이라는 그걸 도입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14년에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겠다고 으르렁거리니까 캐메론 입장에서는 이 잉글랜드 지역에서 그런 거죠. 왜 우리만 이렇게 스코틀랜드에게 자치를 공공하게 허용해주면서 왜 잉글랜드 지역에는 자치를 허용하지 않느냐는 발언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이걸 정치적으로 돌파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이 캐메론이 한 게 뭐냐면 이 CA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 도시권에다가 법적 권한을 준 거죠. 완전히. 그전까지만 해서라도 좀 그랬었는데 그래서 법이 이제 이게 로컬 디모크라시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컨스트럭션 액트라는 법인데 이거는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노동당 시기 말기 만들어졌거든요. 원래 이 법이 도시권을 구성시키려고 만든 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못 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보수당 정부가 2015년 다시 집권하고 나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2016년에 있다가 법을 얘기해 줄 건데요. 그 법에 따라서 CA라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 그림 위를 보시면 이게 현재 지금 잉글랜드 지역에서 CA들입니다. 대부분 CA들이고 이게 대부분 다 도시권 협상을 이제 다 승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보시면은 보수당하고 그 다음에 뭐죠? 공공당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반반씩 잡고 있죠. 지금 집권은 보수당이 하고 있지만 지방에 가보면 반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CA가 이게 핵심이 영국은 이게 웨스트민스터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리더를 뽑아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소송 거리에 선거를 해야 되고 선출이 안 되면 거기는 정당성을 받기 힘들어요. 사실 RBA가 영국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하게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방에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장이 선출직이 아니라 뭐냐면 임명직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영국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거기서는 일단 선거를 거쳐야 하는 게 그리고 그래서 영국의 이제 그 수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각청에서 가급적이면 콤바인 도시권 CPD를 한 데다가 다음 때는 시장을 뽑아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선출한 데도 있고 선출 지금 못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10개가 CA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8개가 시장을 뽑았고요. 한 개는
뽑을 예정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된 상태고 한 군데는 그 밑에 있는 지자체에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을 못 뽑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시장을 선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2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시장을 선출한 시기가 2020년 현재 잉글랜드 전체 인구의 한 40%, 면적이 한 13%고, 그 다음 부가 GDP는 한 40% 정도가 되는데, 이게 상당한 규모죠. 왜냐하면 런던까지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한 7, 80% 정도를 대도시권에서 네, 새로운 이제 된 거니까 상당히 큰 거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립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로컬 디모크래시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앤 컨스트럭션 액트라고 해가지고 노동당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뭘 해야 되냐면 주민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주민 투표를 하면 영국에서는 여전히 잉글랜드 남부 지역 경우에는 상당히 농촌에 대한 향수가 강하거든요. 보수당의 향수가 강화해가지고 선거는 제가 아까 2014년에 뭐죠? 2004년에 보수당이 노동당이 다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방역정부 거의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보수당이 술술하기보다는 좀 이 시행을 설립할 수 있게 더 잘 설립할 수 있게 만든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티즌 로컬 거버먼트 디볼루션 액트라고 해서 2016년에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주민 투표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청회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쉽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당이 노동당의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이 있었죠. 그러면 시행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냐면 일단 세크리티 오브 스테이트 소위 장관, 재무성이나 중앙정부하고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된 부분하고 그다음 기타 동의된 부분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의 구성과 운영을 보면 이제 표 3에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각 지자체 대표자죠. 그러니까 각 지자체 중에서 우리식으로 하면은 시장이든 뭐든 도지사 같은 그런 대표자들하고 그다음에 선출직 시장으로 구성된 소위 말해서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게는 내각제니까요. 또 이 내각제가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 선출될 경우에 이 이사회의 주도적인 권한을 시장이 행사하게 되는데 이게 보시면 시장이 어떤 갖고 있냐면 시장이 일단 본격적으로 할 때 시장이 승인이 다 필요하게끔 법을 만들어놨고요. 그래가지고 지자체 대표들이 시의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뭐 예산이라든지 교통과 같이 주요한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만 기존의 것들을 뒤집을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사실 힘들게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상당한 예를 들면 지역 개발이라든지 입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대표하고 회장이 그러면서 만장일치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안전장치를 마련했고요. 예를 들면 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은 개발공사 같은 경우를 설립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영국에서도요. 우리는 다 설립돼 있지만 영국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랬을 때 시장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국적이면은 그 밑에 있는 지자체 사람들하고 동의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하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없어질 경우에 지금 한 군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집단 지주체제 비슷한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표 3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원, 준내원, 희망지자체, 여부지자체가 있는데 다 안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준내원도 있습니다. 근데 준내원이 일정 기간, 근데 준내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권이 없습니다. 정의원들만 특별권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립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아까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1916년 그 법에 따르면은 공청회로도 충분히 뭐죠? 설립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하고 권한하고 예산인데요. 처음에는 광역 맨체스터에 주로 이제 경제 개발하고 교통 업무만 누가 했다가 이게 이제 판이 더 커지면서 그 다음에 여기다 플래닝 기능이 들어갔고 주택을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줄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경제개발, 재생, 그 다음에 주택, 교통, 숙련, 보건, 사회돌봄, 아동서비스, 토지개발 및 계획, 그 다음에 치안, 그 다음에 소방관계 서비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용 재산세라고 해가지고 이 국세에 있는 것들을 지방세로 바꾸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사에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시내가 하는 권한들입니다. 이게. 근데 지자체마다 다 다르죠. 이 협상을 했으니까 보통 그래서 이 시 협상에 참여한 중앙정부 구청은 8개입니다. 8개 연회입니다. 8개 연회. 핵심 분야가요. 여기 영국에 가니까 뭐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은 여전히 편히 잡는 자질구레하기보다는 가장 이제 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local 자치의 핵심은 그런 놔두고 소위 말해서 공간적인 외부 효과가 타시도에게나 아니면 인접한 공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탄소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상 같은 경우 그 밑에서 이제 좀 위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좀 표시한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면 지방에 이전된 자치재원이 늘어나느냐,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요. 연동수가 대단한 게 중앙정부가 지역에 투자하는 투자 자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분수종을 요구했거든요. 지방정부에. 쓸데없는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영역이 대부분 다 경제개발에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을 맺고 그러니까 어떤 시에는 포괄보조금을 준 거죠. 옛날 그 포괄보조금을 주고 이 8개 영역에서 포괄보조금을 주고 너희들이 막 안에 만들어오면 마음대로 쓰라. 근데 그 대신에 정부가 세운 최소한의 그 미니멈들을 이제 주는 거죠. 이걸 만족시키지 못하면 다시 거죠. 그 인센티브를 가져가고 잡지 빼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에로 이전된 기능과 역할은 시에로 차별적이고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재정분권에서는 비주거용 재산세, 비즈니스 레이트라고 하면 이게 사실 지방세화 됐고 그다음에 정부의 각종 보조금이 포괄 보조금화 됐고 그다음에 하나 중요한 게 이 영국의 금융기법이 발전한다니까 소위 말해서 PIC 그러면은 뭐냐 Tax Incremental PIF라든지 그다음에 성과 이익이라고 성과 공유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음백이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정도 지방이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해서 성당이 이루어지고서 지표를 달성하면 그에 따른 세수 증가 부분들을 정부하고 지자체가 쉐어링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쉐어링 하는데 그 자본들은 지역에 다시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소위 혁신적인 그 인프라 투자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앞으로 지방세가 이 정도 거둘 거를 예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파이낸싱도 하기로 하는 권한을 다 줬습니다. 우리 금융회사들이 할 수 있는 그 권한들. 왜냐면 우리가 한 지역에서 100만 파운드가 계속 버틸 거면 이 100만 파운드를 담보로 해가지고 증권화를 한 거죠.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지역에. 물론 이제 다 조금 부족하지만 약간 그런 권한들이 이제 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보시면 예를 들면 웨스트 미들랜드는 80억 파운드의 경상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11억, 그냥 14% 정도가 분권 협상에 따른 거고 그 다음에 25%, 25억, 그러니까 31%는 기통성에서 보조금이 따는 거라서 중앙정부가 여전히 상당한 돈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운영예산인데요. 운영예산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그래서 각 지자체가 탁출한 기다림들 가끔 재원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회원, 회비들 있지 않습니까? 멤버십.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미들랜드 같은 경우에는 분권협상의 보조금 세입이 한 25%인데 이걸 일부를 다 쓸 수 없으니까요.
일부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교통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들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세금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가지고 지금 운영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그 비즈니스 레이트를 원래 국세대행을 지방세로 지금 이제 계속 돌리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게끔 의회에다가 그 지방정부에다가 세치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이게 다 꼬리가 있는 예산들인데 이제는 이제 허가 공제금이 됐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광역 맨체스터 시가 주택건설 루트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곧바로 그냥 뺏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무서운 놈인 것 같아요, 이 놈은. 딱 숫자에 아주 민감하게, 왜냐하면 영국이 워낙 재정적자 압박이 심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말라는 거 없습니다. 재정적자가 심했어요. 지금이야 괜찮지만. 근데 이 그림사를 보시면 지금 현재 아주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들 사이 권한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그림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되어 있는 게 지금 CA가 가지고 있는,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일부만, 주로 8개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CA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경제개발, 그다음 재생, 주택, 교통, 그다음에 인력, 산업부터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에 보건, 그다음에 사회돌봄, 아동 서비스, 그다음에 토지 개발, 그다음에 아까 이게 교통, 치안, 그다음에 소방 방제 서비스,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 협상했을 때 어떻게 했냐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국가의 기능이 뭐냐면 권능 부여자, 이네이블러로서 국가 기능을 상정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컨설팅 기능을 줘야 된다. 협상할 때 당연히 지방정부가 정보도 따르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좀 신빙성 있게 중앙정부 부처를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한 정도의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What Works Center for Local Economics 그것들라는 우리식으로 하면 정부 출연 기관을 만들어가지고요. 지자체의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게 이네블러 권능 부여자로서 하면서 역량들을 제공해줬다는 거죠. 자기는 컨설팅 역할과 역량들을 제공해주면서 지방이 스스로 각종 사업들을 재구성해서 오고 그것들을 피드백받고 어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도 부족해서요. 일부 지자체들은 국제적인 컨설팅 기관들, 맥켄지라든지 KPMG 같은데 아니면 대학교 같은데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정교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영국의 지역하고 분권 업무는 두 부처가 분담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디파트먼트 포 비즈니스 에너지 앤 인더스트리얼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옛날 통산청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산업자문부고요. 그 다음에 DCLG라고 해서 디파트먼트 포 커뮤니티스 앤 로컬 디파트먼트 우리식으로 하면 행자부 정도 되겠죠. 이 두 부처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노동당 시절에는 통산청 우리식으로 하면 산업자문부가 더 혁신적이었다가 보수당이 등장하면서 다시 이제 이거 행자부 비슷한 요 조직이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이 두 조직이 합쳐가지고 CTS 앤 로컬 그것도 유닛이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청와대 같은데 여기 내각청이죠. 내각청에 커뮤니티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 업무하고 분권 업무를 다 총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업무는 뭐냐? 아까 8개 부처들을 하고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방하고 협상하고 피드백 받고 그 다음에 성과 모니터링하고 그런 업무를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아니면 뭐죠? 자치정권위원회 합작품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찾아봐 봤더니 힘도 굉장히 상당히 세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정권을 다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뒤에서 실질적으로 제어하는 데가 어디냐면 제도상은 안 나와 있지만 트레저리 재무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산을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시사점을 얘기하자면, 이 영국, 그거는 사실 아까 2008년 돌골 금융위기 여파가 들어해서 긴축 기조에 따라서 도시 및 지역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의 문제에 직면했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영연방 독립에 관한 주민투표 영향으로 해서 잉글랜드 지역에서의 분권 문제가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게 급속하게 이게 진행이 됐다는 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사실 그래서 정치적인 맥락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건 저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보면 역시 역사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역 단위에서는 실패했고, 그런데 40년 전 우리도 보면은 지금 불경이라는 게 40년 전 1980년대 초반에 그렇게 돼 있었죠. 근데 그런 것이 역사성이라는 게 역시 어깨도 이게 쉬웠다. 이 요예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도시권이 결국은 방역행정의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경제개발, 토지, 주택, 도로, 인프라 조성 정책,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적 단위로 이제 바꿔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런던 지역 위에서의 중앙정부의 한계를 이제 반영하면서 분권을 이제 강화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판이 뭐냐면 이게 대도시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시 여행주의라고 해가지고 농촌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낙후 지역들은 대부분 다 배제가 돼가지고 지역 정책이 이제 쇠퇴하고 그다음에서 이제 도시 정책이 르네상스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요. 그래서 저희 영국에서는 남북분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식으로 수도권과 기도권의 격차 같은 남북분단이 있는데 이 격차의 문제는 사실상 중앙정부가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대도시 중심의 성장 전략이 이제 가정하는 낙수 효과가 가정하고 있는데 그게 크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능의 이전과 분담이라는 등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협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별로 사안별로 상의해서 책임성이라든지 정책 전달의 효율성하고 효과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협상 과정의 투명성,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너무 타협적이라 가지고 지방정부 체제가 너무 워낙 복잡한데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시민의 민주적인 책임성의 문제라도 막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협상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투명하고 숫자를 내놓고 해도 이면에 정치적인 게 당연히 작용하죠. 이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특히 관행 맨체스터 제1호였기 때문에 거기는 워낙 세력도 세고 해서 저희 노동당하고 보수당이 좀 많이 좀 배려를 해줬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나옵니다. 진짜 감사 보고서 찍으려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그런데 공간계획이나 이게 월경적인 현상, 아까 산업 일정도 마찬가지고 인프라 조성 같이 이제 광역적 행정이 이제 필요한 데 썼을 때 시사점은 필요했죠. 여기는 조성장과 중앙정부의 예산 제약이 있고 지방이 요구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로비와 지자체의 강력한 요청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수요에 못 미쳐서 예산 낭비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스테이블하게 하려면 이런 식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인프라 계약은 여기서 얼마나 하냐? 30년에 걸쳐서 합니다. 30년을 걸쳐서 하고 5년 단위로 재계약을 인프라 계약. 물론 이제 아까 산업이나 그런 건 좀 주기가 짧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고정적인 비용 편입 분석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데이터 다 이거잖아요. 뭐 저도 연구소 있을 때 여러 번 해봤는데 그 에타 방식의 비용 편입 분석과 보면 힘들다고 이 사람들도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면 그런 갈등도 줄어들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괜찮다. 그래서 실제 경제적인 수요에 맞는 인프라 조성 계획을 관련 지자들 간의 협력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 장기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 벤치마킹이 실제로 호주에서는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이걸 가격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 국가에서도 이런 방식의 지금 벤치마킹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우리나라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워낙 이게 서양적인 이제 계약 방식이고 사실 무서워요. 이는 기본적으로 딱 계약을 딱 받아주고 야, 너 잘못했지 뭐 했죠? 모두로 그냥 파산도 시켜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좀 전혀 운동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없는 국가들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행정의 한계를 이제 벗어나려고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지금은 한 40년 전에 대도시권 기반으로 가져갔고 거기에다가 일정한 재정자치 플러스 8개 영역에서 주로 8개 영역에서 자치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이상 마치겠습니다.